우리 인류는 항상 무언가에 의미를 붙여주기 좋아했습니다. 들판에 널린 꽃들마다 꽃말을 지어주고 반짝이는 보석에는 탄생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별과 별 사이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신화 속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밤하늘 별들의 정체를 알지만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 너머를 탐험하고자 합니다. 아직 밤하늘의 신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문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수수께끼가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났고 별들이라는 담요에 덮인 작은 세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을 해줄 쪽지 한 장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오직 스스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인류는 지구의 다른 종들보다 더 강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능입니다.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은 천적과 사냥감을 분류하고 독초와 이로운 식물을 구별하여 인류의 생존이 유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아 우월한 패턴 인식 유전자를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지구 전역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같은 별들을 바라보며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연의 패턴을 알아보는 능력을 이용해서 인류는 하늘의 달력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에 적힌 메시지를 보고 머물 때와 이동할 때를 알았습니다. 동물이 이주하고 비가 내리고 추위가 올 때와 물러갈 때를 예측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과 생명의 계절적 순환이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밤하늘에 일정된 규칙은 메시지이고 달력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늘에 반복되는 규칙을 보며 안정과 편안함을 느낄 때 돌연 혜성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혜성의 등장은 인류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의 배다른 형제인 점성술을 탄생시켰습니다. 밤하늘의 규칙을 깨는 혜성은 대부분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아프리카 마사이족에게는 기근을, 남쪽의 줄루족에게는 전쟁을, 서쪽의 바밀레케족에게는 질병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혜성의 등장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꼬리가 3개 달린 혜성은 국가의 재난을, 꼬리가 4개 달린 혜성은 전염병을 의미했습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인류의 능력은 때로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없는 패턴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인류는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우주적 특별한 존재라는 증거를 원했기에 한동안 인류의 문명에서 천문학과 점성술은 그 길을 같이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자신이 더 큰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장 과정이죠. 누구나 겪는 그 상황이 16세기 유럽에도 나타납니다. 망원경이 없었던 시절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우주의 전부였습니다. 1599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과 행성, 모든 별이 지구 주위를 도는 하늘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우주의 중심이며 우주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던 중 한 사내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는 급진적인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중 하나라는 가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신성모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경악했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 이 사람은 수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지지하였습니다. 지지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전진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은 태양이고 그 태양 중에는 지구와 같이 물과 하늘이 있으며 또 다른 생명을 거느릴 행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브루노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은 그를 파문했고 칼뱅파와 루터파도 그를 제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고향 이탈리아에서 사상 경찰들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지만 후대의 천문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브루노가 죽고 10년 후
망원경을 들여다본 갈릴레이는 브루노의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하수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졌고 하늘의 별 중에서는 다른 세계에서 온 빛도 있었습니다. 과학자가 아니었던 브루노의 추측은 갈릴레오의 망원경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지동설을 부정하는 다른 과학자들은 그 반증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우주의 방대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혜성은 인류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혜성의 공포가 절정으로 다다른 것은 1664년이었습니다. 1664년 혜성이 등장하고 2년 뒤 런던에는 대화재와 전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드먼드 헨리라는 한 아이는 이 혜성을 호기심으로 바라보았고 먼 훗날 인류를 공포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에드먼드 헨리는 자기 친구인 아이작 뉴턴과 함께 여러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여러 비밀을 풀어가기 시작했고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하던 지구로 찾아오는 손님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헨리는 그동안 있었던 혜성들의 기록을 수집하며 탐정처럼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습니다. 헨리는 1372년부터 1698년 사이의 모든 기록을 찾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혜성의 긴 타원형의 궤도로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었는데 1531년, 1607년, 1682년에 목격된 혜성이 76년마다 돌아오는 하나의 혜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헨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혜성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예측합니다. 그는 1759년에 혜성이 다시 지구를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 어떤 점성술사도 하지 못한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헨리가 예상한 날 혜성이 지구를 찾아왔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비행하였습니다. 마침내 인류는 혜성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헨리 혜성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찾아온 건 1986년입니다. 2061년의 밤하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헨리 혜성이 돌아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앞선 세대처럼 감탄하겠지만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인류 문명의 발전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쉽게, 더 많이 죽일지에 대한 물음의 대답이었고 인류는 잔인하게 발전해왔습니다. 냉전은 그 물음의 정점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에 떨어진 두 번의 원폭은 인류의 기술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6만 개의 핵무기로 무장했고 세상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인류는 굴복보다 함께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소련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공 폭발을 일으켰고 도시 몇 개 사라지는 것은 더 이상 인류가 걱정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행성이 사라질 위기를 인류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아폴로 계획은 또 다른 형태의 군비 경쟁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이 사용되었죠.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은 온 미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은 있었지만 과학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달의 기원에 관한 질문이나 표본 분석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아폴로 계획은 미국 미사일의 정확도와 과학기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로 가는 길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향 쪽을 바라본 우리는 또 하나의 세상을 발견합니다. 바로 지구였죠. 지구의 주민들이 처음으로 한 발 물러나 우주적 관점의 작은 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그래서 더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세상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아폴로 계획을 실현한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 이유가 냉전 시대의 국수주의와 살상독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해도 지구가 연약한 하나의 세상이라는 깨달음은 분명하고도 찬란한 결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폴로의 선물이었죠. 인류의 전설적인 업적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인류는 냉전을 잘 극복해가고 있었고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을 준비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확장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세상 너머의 존재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장 내일 핵무기로 모든 인류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 세상 너머로 지구의 속삭임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종말의 끝에선 인류가 혹시 모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희망과 인내를, 최소한 약간의 지성을, 상당한 아량을, 그리고 우주와 접촉하고자 하는 뚜렷한 열의를 지닌 종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77년 우리 인류는 희망과 걱정을 품고 보이저 탐사선을 발사하였습니다. 보이저 2호는 최초로 천왕성과 해왕성을 조우했고 살아있는 태양계를 우리 인류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을 때 보이저 계획에 참여했던 칼 세이건은 보이저 탐사선이 마지막으로 찍을 사진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 세대 전 아폴로 17호에 탔던 비행사가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국경 없는 한 세기의 모습은 새로운 의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그 다음 단계를 실현시킵니다. 보이저 1호가 해왕성을 지날 때 지구를 향해서 카메라를 돌렸고 보이저 1호는 칼 세이건이 말한 창백한 푸른 점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the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s.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Visit? Yes. Settle? Not yet.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of our tiny world.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어떻게 저 작은 먼지 위에 사는 생명체인 우리가 은하수의 별들 사이로 우주선을 보내는 법을 알았을까요? 우주의 시간으로는 찰나에 불과한 몇 세기 전,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보다 더 힘든 시련이 올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존자의 자손이고 우리의 업적이 가장 암울할 때 탄생한 것을 기억해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도 넓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넓은 우주만큼 우리의 시선과 가량도 넓어져 증오와 갈등,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
새로운 업적과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면서 천문의 역사 그 이야기를 마칩니다.